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세일즈 그로스가 지금 플랫하게 네. 포커스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주가가 빠지잖아요. 탑라인 그로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분명한 이제 해볼 타임으로 주가가 많이 안 올랐으면 사실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을 텐데 더 높은 매출 성장, 더 높은 이익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높은 기대 수준을 시장이 요구한다. 내 포트폴리오가 내가 틀렸을 때 덜 깨지고 내가 맞았을 때 많이 먹을 수 네. 있는 그러려다 보면은 이제 한쪽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송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저는 다른 비율을 갖고 네. 있는 것이 뭐냐면 컨센서스가 맞아서 내년도에 12% 정도의 이익 증가율이 생긴다. 또 ROE가 올라가는 겁니다. S&P 500은 연 최소 12%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생겨요. 저희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나스닥이 좋냐면 네.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되는 기업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 기업 실적을 보셔야 되고 네. 오늘도 지금 메타 실적이 나왔는데 7.5% 뛰고 있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본부장, 유한타증권 유동호 본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FMC 보시느라고 두 분도 잠을 잘 못 주무셨겠어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으로 좀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뭐.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네. 아, 네. 네. 예, 예. 일단 밤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신 대로 거기 아까 보시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끝난 다음에 코멘트 하신데 답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답답하다. 네. 왜 했지? 뭐 이런 예, 뭐 예, 비슷한 예, 코멘트를 예, 하셨던 예, 것 같아요. 예. 고구마 뭐 한 10개 먹은 것 같다 이런 예, 느낌의 예, 예. 코멘트를 하신 것 같은데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FMC에 기대했던 바들이 또 많았던 네.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속 시원하게 시장의 기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여차하면은 금리도 꾸준히 내려줄 거고 내가 딱 백업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투자해. 이 얘기를 이제 시장은 다 듣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하지만 이번에 FMC의 기자회견 파월의 얘기는 6월 달에 정확한 재판이었다. 또 네. 거의 뭐 차이가 없었다고 보셔야 네. 돼요. 성명서도 크게 변화가 네. 없었고 네. 그 다음에 기자회견에서의 그 질의응답에서 나왔던 얘기들도 사실 6월달하고 큰 차이가 없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번에 올리는 거는 예측이 됐었던 거고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여지를 충분히 좀 남겨놓는 네. 그래야지 당연히 이제 전체 수단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오히려 보통은 파월이 뭔가 코멘트를 하면 그 전에는 주가가 빠졌다가 네. 그다음에 기자간담회에서 보통 올라왔던 것들이 대표적으로 지난 한 몇 개월 동안의 네. 패턴이었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패턴이 깨졌어요. 그렇네요. 오히려 주가를 끌어내리는 네. 지수를 예. 그런 이제 뭐 크진 않았지만 네. 네. 장중에 올랐다 빠지게 네. 만드는 그러한 또 새로운 또 피봇이 그런 피봇이 또 생겼네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어쨌든 간에 좀 시장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는 못한 거였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 본부장님께서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네. 실질적으로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네. 관심도도 예전보다는 네, 예전보다 또 이미 예상했던 수준이고요. 네. 뭐 거의 99%대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었고 네. 그렇게 들어갔고 네. 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점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비유가 바뀌고 있는 것도 맞죠. 특히 네. 금리에 있어서는 네. 왜냐하면은 10년 국채 금리가 기본적으로 거의 3.3%까지 옛날에 빠졌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와서 거의 4%대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좀 내려와서 한 3.7, 3.8 딱 이 수준에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은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 네. 그리고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워낙 미 연준이 너무 늦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다 잡히는 모습이 나와야지 액션을 취할 거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확하게 미 연준이 그렇게 예상했던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도 제가 보니까 뭐 사실 위로 아래로 등락이 1%가 안 되면 이거는 그렇게 큰
저희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때문에 움직였는지 모를 정도로 네, 적었으니까. 네. 예. 전에 저희 9월달하고 같이 하는데 뭐 아래 위로 3, 4%는 아주 쉬운 네, 케이스였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는 매크로에 있어서 그냥 딱 기대 정도로 해줬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미연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 미팅마다 바뀔 수 있다. 네. 그죠? 그거 뭐 때문이냐? 인플레이션 보고 결정하겠다. 어쨌든 인플레이션 앞으로 두 번이 남았잖아요. 네. 네. 두 번 다 계속 떨어져 주면 더 이상 안 올리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시장이 예측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상당히 매파적으로 얘기하고 또 금리를 또 올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걱정을 했는데 안 올리는 것도 사실 많이 오픈했잖아요. 네. 거의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뭐 매파적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비둘기 같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사실 금리가 그 이후에 많지는 않지만 5bp 내리고 하니까 조금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그래도 생각보다는 덜 매파적이지 않았나요? 왜냐면 그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수준을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은 여기서 더 세게 움직이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 네, 이제 예. 왜 그러냐면 연준이 늘 보는 게 이제 근원 PC이지 네. 않습니까? 그게 이제 4% 후반대잖아요. 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네. 7월 말이니까 아마 다음 주에 나올 텐데.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그 기준금리는 처음으로 이제 사실은 지난달부터 해서 소위 근원 PC 물가 상승률보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지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십몇 년을 제외하고 나면은 과거에는 항상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늘 높은 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그걸 다들 잊어먹으신 네, 것처럼 그렇죠. 다들 없었던 일처럼 생각하는데 지난 40년 중에 지금 10여 년이 좀 특이한 케이스고 예, 예. 그 이전은 사실은 항상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수준보다 높아야만 물가를 잡는다라는 대명제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근데 그것이 드디어 진짜 역대급으로 빠른 속도로 올려서 처음으로 이제 추월을 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실 연준이 걱정하는 건 어제도 이제 사실은 Q&A에서 기자들이 엄청 끌어내려고 했던 게 그러면은 이렇게 빨리 올린 금리 효과가 향후 그런 미국의 그 경제 펀더멘탈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니?라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방향으로 네.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파월이 그 사이 줄타기를 되게 잘했죠. 사실은 네. 정답도 안 주고. 네. 근데 어쨌거나 사실은 그게 왜 얘기가 중요하냐면 이 효과는 우리가 잘 아는 어제도 그 얘기 많이 나왔지만 지연 효과에 대한 우려를 네. 많이 한 거거든요. 네. 지금 당장은 펀더멘탈이 세 보이고 좋지만 이렇게 높아진 금리 수준이 지금 분명 일단 기업 사이드 쪽에서의 그러한 그 소위 돈줄, 그 다음에 대출 수요를 줄이는 효과들은 분명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실제로 향후 내년도로 갔을 때의 소위 그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코멘트가 사실은 어제 분명 고민들이 느껴졌어요. 저는 네, 그리고 예, 예. 사실은 그러니까 침체는 없다라고 코멘트를 했지만 침체는 없다라고 얘기해야 앞으로 금리 상승할 수 있다라는 룸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앞으로 내년에 침체도 기대하는데 금리도 올릴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네, 서로.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다음 주에 아마 슬루스가 또 다시 발표가 되죠. 이제 네. 소위 은행들의 고위 그 소위 대출 담당자들의 서베이가 나오는데 네, 예. 지금 역대급으로 계속 지금 긴축적으로 지금 연준을 도와주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돈줄을 쥐어주는 예. 그 효과 때문에 지금 사실은 작은 기업들 위주긴 하지만 부도 기업 수들이 2009년 수준까지 지금 주간 단위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사실 그런 영향들이 얼마나 사실은 시장 전반에 영향을 펼칠지 지금 당장은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금리가 지속돼서 경기에 나쁜 영향을 실제로 준다면 금리는 더 올리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예.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하는 얘기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 부부장님은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 얘기가 많기는 한데, 네. 저는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 네. 이번에는 미 연준이 훨씬 더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즉 펀더멘탈이 훨씬 더 튼튼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금리를 소화해낼 수 있는 수준의 경제 환경이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금리를 지금 벌써 이제 5.25에서 5.5%이기 네. 때문에 미국이 1995년도부터 2000년도에 있었던 닷컴 버블까지에 이어지는 굉장히 긴 인터넷 혁명 사이클 이때 보시면은 뭐 금리가 6%가 고점이었고요. 아래 위로 뭐 4%대 후반, 위로는 6.25인가 6.5%까지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때의 미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거의 한 60%대 중반 후반 70%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었고요. 지금 현재의 수준이 74%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100%가 넘는 숫자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를 감당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물론 우리 그 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이 연체율이나 뭐 특히 좀 소기업들이 파산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 비해서 미국도 거의 좀 집중화가 많이 된 편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에 있어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가 버틸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당연히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야죠. 또한 금리가 임금 상승률보다 높아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의 평균적인 임금 상승률이 시간당 뭐 4% 이상 5%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가 5% 이상이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5.5%까지 올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정말 엄청나게 더 올려야 된다. 그러면 경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겠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춘다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가 오는 타이밍이 그렇게 빨리 올 것 같아 보이지 않고요. 많은 분들께서 올해 9월 달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셨다가 이제는 다 지연을 시켜셨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물론 만약에 은행에서 갑자기 돈을 막 회수한다. 그럼 경기 침체가 일어나겠죠.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저희는 내년 연말까지도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입니다. 네. 예, 뭐 파월도 그 경기 침체 전망에 관련돼서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하고 분명히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뭐 경제가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이제 어떻게 대처하고 하기 전에 기왕 지금 뭐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림이 이제 대강은 나왔잖아요. 한번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ECB하고 BOJ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근데 뭐 본부장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뭐 20인데 20인은 페드하고 예.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예. 20인은 아시겠지만 저희 그 목표가 물가 잡는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늘 매파적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페드는 분명 두 가지 맨데이트, 되게 어려운 두 마리 토끼 양쪽으로 뛰어가는. 그러니까 물가와 고용.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필립스 커브라고 불려서 네. 두 개는 서로 거의 반비례하는. 네, 네. 뭐 이제 그게 뭐 죽었다 살았다 뭐 예, 이런 얘기도 요즘에 예.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양쪽으로 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딜레마에 네. 그런 정책을 해야 네. 되는 페드여라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에 반면에 22는 상당히 좀 늘 매파적으로 최근에 네. 엄청나게 세게 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가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독일의 최근 상황 자체가 최근에 좀 아래로 산이 가라앉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연준과 그 22를 동일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22가 오히려 그 레벨을 동시에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그 펀더멘털이 서로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방향성을 놓고 보면 22도 조금은 연준보다 오히려 좀 더 매파적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 더 길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자기 그 밑에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예. 그쪽에서의 한 명의 목소리만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은 국가별로 알아서 하고 물가는 우리가 어떻게든 잡아줄게 먼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그 뭐랄까 정책의 변동 방향을 한번 잡으면 쉽게 틀기가 좀 쉽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 22는. 구조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22는 국가 여럿이니까 그쵸. 인플레이션에서 훨씬 더 포커스돼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또 독일이 네. 이태리에다가 자금 지원하는 거 반대하고 뭐 작년에 난리도 아니었지 네,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일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사불란함에 있어서는 페드보다는 당연히 단일 국가보다는 좀 약하다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하고 맞아요.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좀 덜 잡히고 있는 것도 좀 열심히 그렇죠. 그래서 보이고 영국 같은 있고. 데는 네, 물론 너무 20에서 좋잖아요. 벗어나게 했지만 막 날아가고 네. 있고 또 지금 스페인은 다행히 안정화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또 이슈가 또 막 번지고 있고 우리 국가별로 다 이게 뻗고 기우는 사이에 있다 보니까 22 입장에서는 그 중간을 타고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소위 방향성 자체를 쉽게 연준보다 오히려 변동성을 쉽게 주기는 좀 어렵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BOJ에 대해서는 이 지금 시장에 온통 다 사실은 저는 하반기에 시장에 뭔가 미국 이외의 다른 데에서 뭔가 임팩이 온다면 BOJ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예. 왜냐하면 사실은 작년에 한번 시장에서 반대를 했었죠. 너희 그렇게 계속 그 금리 상한제, 네. 일드 커브 컨트롤, YCC. 예, YCC 예, 예. 그걸 계속 유지하면은 너희 환에서 크게 고생할 거야. 그러면 네. 결국은 금리를 올려갖고 네. 금리 상한제를 포기할 거야라고 하면서 배팅을 엄청 세게 했었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 물리치고 잠재웠죠. 사실은. 네, 그래서 한 네. 150엔까지 달러당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수장이 바뀌었고 첫 번째 네. 우에다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일본의 지금 근원 물가가 지금 거의 근원 물가는 한 4%까지 좀 올라가 있습니다. 네, 4.3 예, 예,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 제로 금리 여전히 좀 고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 갭이 엄청 큽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옌 캐리 트레이드가 한 10여 년 만에 최고로 지금 예. 화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돈 빌려다가 지금 사실은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한 것이 그걸 컨버트해 보면 통화에다 투자를 그 나라 채권에 투자한 것이 계산을 해 보니까 S&P 500보다 성과가 2년 동안 더 좋더라고요. 네. 보니까 예,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정도로 지금 되게 초호황인데 항상 초호황은 그 2008년에도 그랬었지만 네. 이것이 한번 이게 거꾸로 돌아가면은 순식간에 이게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만큼 어찌 보면은 일본 은행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무제한 사실은 물가가 4%까지 갔는데도 양적 완화 형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작년에 한번 어떻게든 버텨냈는데 지금과 내년으로 갈수록 과연 이거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리스크는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의 최고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중국보다는 일본인데 일본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지금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를 올려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가면 달러 대비 그랬을 때 미국 국채에 주는 수급의 임팩트는 분명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 내년도에 분명 이건 약간 일종의 블랙스완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실은 상당히 모든 것이 좀 리버스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뭐 만일에 진짜 BOJ가 YCC를 폐기를 해서 이자율을 올리게 된다면 페드도 영향을 받아서 이자를 뭐 낮추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사실은 둘은 따로 놀긴 할 텐데 예. 자국에 맞춰서 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위 글로벌 자금 흐름에 영향을 네. 크게 줄 그렇구나. 거다.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은 양적 축소를 하고 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일본인 그렇죠. 거죠. 일본 엔화가 네. 전 세계 돈을 사실은 네. 퍼다 나르는 풀어주니까. 네.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것이 끊기는 것은 사실은 지금 올해 상반기에 작년 10월 이후에 글로벌리 어쨌든 적어도 그 소위 자본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효과가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네. 스탑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할게요. 네. 그 유럽 관련해서는 이 시비는 어쨌든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천천히 올리고 있고 네. 그리고 이 금리를 올려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경제이려면은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네. 워낙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 강도가 그렇게 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겪어왔고요. 예. 그래서 금리가 더디게 올라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영국은 떨어져 나왔는데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거의 우리나라하고 정말 비슷한 모습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가계부채 비율도 높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워낙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예, 뭐 주식시장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리고 또 금리가 더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유럽의 그 GDP 규모가 전 세계 한 15% 정도 돼요. 네. 저희는 뭐 한 5% 정도밖에 안 가져갑니다. 항상 네. 언더웨이트 위주로 가져가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 지금 일본 투자, 일학개미라고 해서 일본 투자들을 많이 늘리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요거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일본이 그 디플레이션 국가였는데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이 고용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생산성과 연결이 되면서 글로벌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올지는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애플이 소니를 뭐 그 부품 부분으로서 채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일본은 저희는 어느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본의 GDP 규모가 글로벌의 한 4%에서 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정도 수준, 뭐 한 3%에서 4% 정도, 네. 그 정도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네. 결국은 지금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모든 얘기 아래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쉽게 채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래서 채권 투자를 정말 많이 늘리셨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그 프라이빗 인베스터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채권을 들고 가는 비중이 그 과거 평균보다도 훨씬 낮아요. 네. 근데도 우리나라는 지금 채권에 대한 투자가 워낙 쉬워져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매주 저희가 이제 순매수 규모를 보거든요. 네, 정말 국채 많이 사십니다. 미국채. 예, 미국채 많이 사십니다. 그리고 한국채도 많이 사셨어요. 네, 예,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이 금리가 우리나라도 3.5%잖아요. 네. 미국이 훨씬 더 높죠. 그런데도 사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3배 레버리지 ETF로 사세요. 네. 장기채를. 네. 그 정말 리스크 높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미 연준이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금리가 쉽게 떨어질 금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추셔야 돼요.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게 뭐 한 10%는 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뛰어드시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금리가 3.5%이던 게 3%, 뭐 2%까지 떨어지면 계속 연간 복리 수익률이 10%씩 나죠. 네. 이상 나죠. 예. 그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 되는 그런 현재 시기다. 네. 언제 채권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들어가셔도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왕 채권 얘기도 해주시고 다른 스트래티지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FMC 금리는 뭐 대강 이 정도로 된다고 하면 네. 이제는 어떤 거를 좀 봐야 될까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제가 먼저 예. 저는 어쨌든 간에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이 변동성 구간이라 하더라도 네. 워낙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대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테이블을 좀 올려주시면은 네. 미국의 증시와 인플레이션 하락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1940년대, 50년대, 70년대, 75년대, 80년대 그리고 지금 현재 네. 대부분이 굉장히 높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었던 구간입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구간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또 들어옵니다. 네. 예, 그래서 보통 옛날에 저희가 낙타등 얘기 네, 많이 두 했잖아요. 번. 네. 어떨 땐 3번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그 떨어지는 기간이 굉장히 짧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보시면은
최소가 2.5년이었어요. 2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요게 조금 아웃데이트 됐는데 한 지금 9개월,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1년은 최소 더 남았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9.1%가 고점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4%쯤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고 어느 시점에서 바닥을 잡고 그리고 또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지금 임금 상승률이 4%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탁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시점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고 올라가냐에 따라서 네. 미 연준의 스탠스도 그렇겠고 또 시장도 바뀝니다. 네.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어느 정도 낮은 구간이 유지가 될 때는 시장이 좋은데요. 네. 그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저희의 생각하기에는 허들 레이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쭉 떨어져서 2.5%까지 떨어졌다가 네.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3, 뭐 이제 4 근처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급락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인플레이션 숫자를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저희는 괜찮게 보고 있는 이유가 어쨌든 미 연준이 9월 달에 결정하기 전에 저희가 7월 숫자 봐야 되겠죠? 8월 숫자 보게 되겠죠? 네. 여기에서는 아마 헤드라인은 계속 빠지는데 그렇게 더 이상 크게 빠지지는 않을 네. 거고요. 대신에 근원이 제법 많이 빠질 겁니다. 왜 근원이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주거비인데 네. 주거비의 고점이 8.3이었어요. 근데 지난달 나온 게 7.4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가파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4%까지 떨어지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50%가 넘어요. 네. 그러면 전체 인플레이션 근원이 떨어지겠죠. 4% 밑으로.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하면서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이션 하락 구간과 여전히 인플레이션 4% 미만 구간이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이 구간을 저희는 지켜볼 거고요. 그 구간 안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얼마나 빠질 거고 얼마나 4% 밑으로 유지되는 기간이 오래 이어질 거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략이 굉장히 적극적인 주식 투자인가 아니면 덜 적극적인가 이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페드가 원하는 대로 진짜 2%까지 내려간다면 여기서 한 방에 가는 건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아직 엄청 긴 기간이 남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속 저희가 예. 목표 인플레이션까지 어쩌면 25년쯤에 도달할 것 같다. 뭐 이런 언급도 예, 오늘 그 때문에. 중간에 그런 네. 뭐 2% 그러니까 네. 그게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게 제가 이제 봤는데 그게 3시 40분쯤 됐는데 사실은 조금 좀 헷갈리긴 해요. CNBC.com 기자가 물어봤는데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이자 언제 내려갈까 그러니까 2%는 돼야 이자를 내리죠.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그런데 2%는 내 생각에 25년에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3단 논법으로 하면 그럼 25년부터 낮추는 거 아니야? 활짝 놀래가지고 너무 오래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주식시장은 네. 한꺼번에 빠졌어요. 근데 금리하고 외환은 뭐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약간 착각인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파월의 말의 뜻은 앞에 2%는 2% 때인 네. 것 같고, 그러니까 2.999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뒤에 2%는 타겟 레이트 2%. 그래서 약간 그런 뉘앙스였는데 어쨌든 그거를 착각했거나, 근데 뭐 착각했겠습니까? 그 미국 영어로 얘기한 건데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냐, 좋게 좀 얘기하지. 그래서 그런 게 25년이면 아니었던 좀 험악하게 될 네, 수도 있는 25년 딱 시장에서는. 들리니까 네. 아니 고대모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런 일은 있었지만 네. 뭐 결국은 별게 아니라로 밝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에서는 사실 이 정도 금리 수준은 작년 생각하고 해보면 정말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체감 뭐랄까요 영향력 이런 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무뎌진 겁니까? 아니면 더 중요한 게 생긴 겁니까? 예를 들면 시장에서도 요즘에는 금리도 금리지만 FOMC 당일인데도 뭐 실적에 따라서 좀 더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지금 뭐가 중요한 건가?
있을까? 이걸 짚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금리는 그냥 눈에 보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한테 영향을 주죠. 네. 왜냐하면 그걸로 빌려서 집도 사고 그럼요. 차도 사고 예, 뭐 신용 네. 신용 대출 네. 카드도 그리고 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금리의 절대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로는. 네. 근데 다만 그거를 다 잊어먹을 정도로 올해 들어와서는 주식시장이 너무 화랑이었다. 네. 예, 그건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나라도 좀 신뢰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거의 영향은 저는 실물보다는 이 주식시장의 영향이 크다라고 저는 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그 말씀하셨던 결국은 이게 그 연준의 이런 고강도 긴축 정책이 지연되는 거냐 노쇼냐 제가 저번에 한번 와서도 네, 얘기했는데 네. 이게 딜레이냐 노쇼냐 이게 예, 들 얘기인데 예. 뭐 요즘은 이제 노쇼였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예, 예. 생각이고 일부는 사실 딜레이에 대한 우려들은 분명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게 사실은 어제 파월에 계속된 얘기였다. 네,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당장의 실적이 좋다고 그것이 앞으로 영원할 거다. 제가 내 눈에 말씀드렸는데 경제 성장률은 내년도까지 계속 좀 내려가는 걸로 이코노미스트들은 뒤로 미루고는 있지만 계속 네. 낮추고 있고 지금 바텀업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부터 살짝 올라가고 4분기 내년은 상당히 호황으로 지금 탑다운과 바텀업의 그 컨센서스가 완전히 이렇게 갈라진 게 되게 오래간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분명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채권 투자자들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문 투자자 기준이 네. 있죠. 채권 투자자들과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 이걸 분석하는 분들의 뷰도 내년에 대해서 엄청 변화 있는 게 내년도가 올해에 비해서 이익 증가율이 S&P 500 기준으로 기업 기준으로 한 12% 이상 성장하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네. 거고요. 반면에 채권 쪽에서는 내년에 연준이 한 5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다를 네. 반영하고 있어요. 네. 이 두 개는 사실은 따로 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이게 이익이 이 정도로 좋을 호황이 계속하면 금리를 낮추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리를 네. 낮출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틀려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좀 다시 좀 되돌리면 지금 보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지금 기업의 그 소위 이자 부담, 이자를 내는, 왜냐하면 돈을 다 자기 돈 갖고만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기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돈을 빌린 데들이 내는 이자가 확실히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는. 네. 근데 이제 미국 전체 기업을 놓고 보면 아직은 이자 부담이 좀 도는 게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낸다는 거죠, 이자를. 당연히 이제 예. 옛날에 1%에 빌리는 2%에 빌려서 다 끝나가는 하는데 이제는 이제 지금 5% 7%에 예, 빌려갖고 예, 예. 지금 예, 장사를 해야 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지금 2020년도에 엄청나게 땡겨놓은 돈들이 만기가 돌아오는 게 이제 내년부터 이제 네, 많이 돌아오거든요. 지금 일부는 지금 이미 이제 돌아와서 지금 네. 차환 발행들을 하면서 이제 금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금리 레벨이 그냥이 아니라 이전에 내던 거에 한 3배씩 올라가요. 네. 옛날 2% 냈으면 지금 6%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효과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가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같이 이전에 비해서 고정금리로 지금 쟁여놓은 모기지 대출이 전체의 한 90% 되다 보니까 지금 뒤로 다 밀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규 당장 빌려야 되는 사람들은 7%대 빌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대략 내년 하반기 내후년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효과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주택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지금 뒤로 좀 다 미뤄져 있는 거다. 그래서 효과가 지금 당장 상반기까지 나타났던 그러한 그 소비도 좋았고 기업들 이익도 좋았고 생각보다 이 모든 것들이 이대로 보면은 이제 내년 내후년은 엄청 좋아지겠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기에는 좀 아쉬운 것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연준이 올림과 동시에 다 나타났으면 한 방에 다 해결이 네. 됐을 텐데. 지연되어 나타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뚜껑을 다 이제 열어놓으면서 네. 한 방에 다 해결했으면은 다 그걸 밸류에이션 감안하고 다 해서 다 끝났을 텐데 그런 게 아직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비해서는 주식시장이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지금 S&P 500 기준 한 20배, 뭐 나스닥계 빅테크들은 한 30배 PR로 지금 포워드 PR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사실은 금리 수준에서 그 정도 멀티플로 거래됐던 게 히스토리컬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네, 지금 높다는 거죠. 그렇죠. 비싼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것 때문에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거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네. 지금 거꾸로 주식시장에서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거를 이익으로 다 커버해 갖고 성장으로 다 올릴 정도로 나타날 거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고민드렸던,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오히려 이제 성과가 안 좋았던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세일즈 그로스가 지금 플랫하게 네. 포커스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탑라인 그로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분명한 이제 해볼 타임으로 소재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많이 안 올랐으면 사실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을 텐데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높은 기대 수준을 시장이 요구한다. 더 높은 성장률, 그러니까 더 높은 매출 성장, 더 높은 이익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눈높이가 지금 높아지는 수준 상황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내년에 실적 이제 12% 이렇게 높여 네, 잡는데 네. 본부장님 보통 그 기업의 실적과 GDP는 같이 가는 거죠? 시차는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길게 놓고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예. 시차가 있다면 기업이 먼저 갑니까? 실적이? 아, 지금 왜 그런 질문이 들리냐면 네네네. 기업 실적하는 거하고 GDP 포캐스트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요즘. 네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GDP 안에서도 네. GDP는 성과가 좋은데 GDI는 또 안 좋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그 안에서도 지금 디버전스가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GDP는 우리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총합이지 않습니까? 예. GDI는 그런 생산에서 돈 벌어들인 인컴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GDP 수입의. 뭐 요즘 예, 오르내리고 뭐 예. 포캐스트가 변한다 그래서 바로 기업 실적하고 그냥 그대로 매치되는 건 아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아까 네, 말씀드렸는데 네. 오히려 저는 그래서 요즘 좀 더 관심 있는 게 GDI예요. 다들 찾아보시면 네, 알겠지만 네. 최근 들어서는 GDI가 지금 두 분기 연속 사실은 마이너스 성장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과거의 경험은 GDP보다는 GDI가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후 3개월 지나서 수정하는 폭이 GDI는 거의 없는데 GDP는 많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 아직은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을 정도의 그러한 지표들이 아직은 나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아까 뭐 우리 그 투자자들 위해서 이렇게 조언을 굳이 해야 된다면 지금은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내 포트폴리오가 내가 틀렸을 때 덜 깨지고 네. 내가 맞았을 때 많이 먹을 수 네.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연하게 구축하는 게 그럴 수 있다면 좋죠. 그게 네. 최고인데 그러려다 보면은 이제 한쪽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그런 시장의 수준, 나의 포트폴리오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계속 이게 이제 하워드 박사가 맨날 네, 얘기하는 네. 나의 그러니까 예측을 하지 말고 나의 위치를 파악하라는 네.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제 부자가 되게 쉽지 않겠죠, 사실은. 하지만 계속 트라이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본부장님도 본부장님 이제 소장해- 실적에 관련돼서 실적과 지금 멀티플 관련돼서 좀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네. 금리에 있어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고 예측을 네. 했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 벌써 반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즉 우리는 10년 국채 금리를 가지고 적절한 가치를 구합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금리가 1%더 높으면 네. 저희가 전에도 계산해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네. S&P 기준으로 거의 10%의 적정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금리 높은 부분은 항상 감안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하반기만 놓고 보면은 미국의 증시가 추가로 올라갈 룸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진짜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는다. 네. 그리고 컨센서스가 맞아서 내년도에 12% 정도의 이익 증가율이 생긴다.
자, 그러면 또 ROE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연간 벌어들인 것을 자기 자본에 집어넣고 또 다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S&P 500은 연 최소 12%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생겨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내년도에 그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비싸 보이지만 연말이 되면 또 안 비싸 보일 거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는 그렇게 지켜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송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저는 다른 비율을 갖고 네. 있는 것이 뭐냐면 저희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희는 계속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고 작년 말에 왜 그러냐면 지금이 혁신의 시대, 그러니까 파괴의 시대예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그 인더스트리를 파괴를 하고 있어요. 파괴한다라는 게 완전히 바꾼다라는 네, 거죠. 예. 그게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또 AI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네. 반도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네. 다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엔비디아가 AI 관련된 칩에 대한 마켓 셔 시장 점유율이 지금 95%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막 다른 사람들이 다 뛰어들면은 이게 75%까지 떨어질 거다, 뭐 아니면 더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이 OTT 시장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키웠고, 그래서 네. 저희는 지금 시대가 95년에서 2000년 사이클과 비슷하냐, 아니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클과 비슷하냐를 자꾸 비교를 하시면서 네. 실질적으로 미국이 왜 좋냐면, 왜 나스닥이 좋냐면 네.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되는 기업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꾸 기업 실적을 보셔야 되고, 네. 오늘도 지금 메타 실적이 나왔는데 7.5% 뛰고 있고,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FOMC 마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이제 시장에 네. 대해서 들어보기 위해서 두 분 모셨는데 의견이 어떤 부분은 좀 같고 어떤 부분은 좀 예, 다르고 그럼요. 해서 예, 예, 굉장히 예. 좋은 시간이었고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또 오셔서 고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